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암기 코드 특강인데, 우리 이제 스마트 패스의 달빛 특강, 그 실력 완성 과정에서의 달빛 특강도 이걸로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쭉 수업을 저와 함께 공부했던 사람들은 암기 코드가 계속 익숙하게 들어봤을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 암기 코드가 어떻게,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원리가 어떤 건지를 조금 꼼꼼하게 설명하는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참고로 라이브로 오늘은 들을 수 있지만 오늘이 지나면 영상이 비공개나 유료로 전환될 수 있으니까 오늘만 편하게 수업할 수 있으니까 집중하셔서 열심히 잘 듣고, 암기 코드는 합격을 위해서 반드시 100% 다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내 걸로. 이게 전부 다 시험에 나온다라고 제가 단정하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 부분들을 알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빠르게 지문들을 걸러내거나 정답을 자신 있게 찾아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시간을 줄이고 직관적으로 우리가 공부량이 많다 보니까 6과목 공부하다 보면 머리가 좀 복잡하죠. 이때 생각이 긴장된 상황이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이때 단서가 나왔을 때 암기 코드를 활용하면 이게 확실히 맞다 틀리다를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암기 코드는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아직까지 이 암기 코드가 잘 정립이 안 됐다 그러면 지금은 1차 학기론 안정적인 합격 점수를 받는데 조금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수업 잘 열심히 들으시고 그냥 집에 가서 따로 나중에 까먹으면 또 외워야 되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가능한 다 외워서 가려고 노력하시면서 수업에 집중하시고, 설명을 해주겠지만 아는 것들이라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모르는 게 나오면 잘 체크해서 수업 중에 여러 번 되뇌이면서 암기하려고 노력하시면 아마 나중에 다시 반복해서 공부할 때 학기론에 빠르게 합격 점수 이상을 맞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니까. 자, 암기 코드가 있는데 개념까지 떠오르는 암기 코드를 제가 나름 고민해서 잘 만들었어요. 천재적이다라는 표현도 내가 제법 들었어요. 어찌됐거나 암기 코드 만들었었고, 시간 단축을 위해서 직관적으로 딱 보자마자 이게 답이다, 이게 답이 아니다, 이걸 확인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니까 반드시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지금 단계에서 저랑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 이거 현재 딱 이걸 볼 때 80% 이상은 내 거고, 아직 중간중간 모르는 게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만 모르는 정도가 돼야 돼요. 그 마지막 이제 오늘 시간을 투자하셔가지고 완벽하게 100% 내 걸로 만들려고 채워나가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 1편 부동산학 총론 보죠. 총론은 어려운 단어는 아니니까 일단 우리 시험에서 4문제 출제되는 부분이고 계산 문제가 없어요. 말 문제만 딱 4문제니까 이 4문제 중에 3문제는 매년 나오는 게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이 3문제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보죠. 첫 번째, 최근 10년에는 나오진 않지만 나오면 보너스로 탁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부동산학은 어떤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냐라고 했을 때 좋은 얘기는 다 할 수 있어요. 즉, 종합과학이다, 구체적인 과학이다, 경험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윤리과학이다, 이런 것들은 다 좋은 얘기는 다 할 수 있는데 뭐는 안 되냐면 추자연, 기초, 순수는 관련이 없다. 이거 외워놔야 돼요. 추자연, 기초, 순수는 관련이 없다. 추자연, 기초, 순수는 무관하다. 부동산학과 관련이 없다. 이거 외워놔야죠. 철학, 심리학 같은 추상적 학문 아니고 자연과 우주의, 즉 천체나 물리학을 연구하는 그런 자연과학 아니고 이론만 연구하는 기초 순수과학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이론에다가 실무의 응용까지 하는 이거 응용과학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이론에다가 실무까지 이걸 합쳐서 이론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업을 했을 때, 즉 부동산 활동을 했을 때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라는 실무적인 것까지 합쳐놓은 종합응용과학이다. 종합응용 사회, 사람들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까지 연구하는 종합응용사회과학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잠깐 얘기하면 이론을 정립할 때는 어떤 성질이 중요하고 실무를 활용할 때는 어떤 성질이 중요하다라는 게 암기할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 질문하지 말까요? 좀 아는 사람 얘기해봐요. 이론은 무슨 성이 중요시됐나? 이론, 논리적이어야 돼. 그래서 이론을 정립할 때는 과학성이 중요시되고 실무는 방법론적인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술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실무에는 기술성이 강조된다. 이 정도까지는 외워놓고 있어야 돼요. 최근에는 안 나오고 있지만 혹시나 나오면 여기서 벗어나지 않을 거니까
자, 그래서 부동산학은 추자연 기초 순수와는 관련이 없고, 그래서 이론에다가 실무까지를 병행하는 응용사회과학인데, 이때 이론은 과학성이 중요시 되고 실무는 기술성, 테크닉, 방법론적인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성을 논리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추자연 기초 순수는 관련이 없다. 외워놓고 추자연 기초 순수는 관련 없다. 자, 두 번째 부동산학의 윤리에서 윤리가, 자,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윤리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자, 첫 번째 조직윤리가 있고, 조직윤리, 고용윤리가 있고, 그 다음에 공공윤리가 있고, 공공윤리, 서비스윤리가 있어요. 서비스윤리. 상식적으로 개념을 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공공은 여러 사람, 다수의 시민들에게 행동해야 될 윤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공이니까 다수의 시민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서비스는 누구에게 서비스한다? 서비스.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거, 고객. 그래서 서비스는 고객에게 응대하는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비스 윤리는 고객, 우리가 이제 의뢰인이라고 하죠. 의뢰인에게 사기치지 말고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상식인 거예요, 상식. 공공윤리. 여러 시민들에게 사기치면 안 된다.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서비스는 의뢰인에게, 고객에게 사기치면 안 된다. 자, 이 두 개가 있는데, 먼 옛날에 17회에 나왔어요. 이게 다시 요즘에 이제 나올 게 다 나오다 보니까 옛날에 나왔던 것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답이 될 수 있으니까, 이때 고용윤리는 고용한 사람과 고용된 사람, 즉 사장과 직원과의 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조직에서 내부 조직일까요? 외부 조직일까요? 내부 조직 얘기하는 거예요. 내부 조직에서 지켜야 될 윤리를 얘기하는 거고, 내부 조직에서 지켜야 될 윤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장과 직원 간의 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자와 고용된 사람과의 사장과 직원과의 윤리를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 외워야 될 것은 이 조직 윤리는 외부 조직을 얘기하는데, 이 외부 조직은 동업자 간의 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업자 간의 윤리, 동업자 간 또는 동업자 협회, 동업자 간의 윤리를 얘기할 때 외부 조직 윤리라고 한다. 그래서 암기할 때 이 고용윤리는 조직 나왔다고 해서 조직윤리가 아니라 내부 조직 나오면 사장과 직원 간의 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윤리라고 할 때는 이 조직은 무슨 조직이다? 외부 조직이다. 하나 기억해놔야 돼요. 외부 조직이에요. 그래서 조직윤리는 외부 조직, 동업자 간, 동업자 단체와 윤리를 얘기한다. 그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조직윤리란 내부 조직에서 지켜야 될 윤리를 얘기한다. 공부하는 사람이 조직 나오니까 조직윤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조직윤리는 무조건 내부와는 관련이 없어야 돼. 외부 조직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먼 옛날에 우리 시험에 답으로 나왔던 지문이니까 기억해놔야 돼요. 외부 조직, 윤리에서 외부 조직 하나 외워놓고, 이때 외부 조직은 동업자 간의 윤리를 얘기한다. 외부 조직. 지금 머릿속에 외우려고 노력하시면서 처음 보는 거 있다라면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법경기는 우리 엄청 많이 했죠. 수백 번 했을 거예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으로 이해해 나가는 거. 부동산의 개념을, 뜻을 이렇게 법경기로 이해해 나가는 것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얘기하고, 법경기 측면으로 이렇게 부동산학을 접근하는 방식을 종합식 접근이라 그래요. 그래서 복합 개념이다, 종합식이다 이런 말 나오면 이건 법경기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7단 개발관리론에서 복합 개념 측면의 부동산 관리 이렇게 나오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관리. 이때 중요한 거, 기술적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 뭐다? 물리적이에요. 물리적. 이때 기술적이다, 물리적이란 말의 뜻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출제자가 이 물리적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라고 반드시 물어볼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올 거예요. 물리적. 자, 그러면 기술적, 물리적 측면의 부동산 개념 나오면 네 가지가 있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봤을 때 암기 코드가 위와 간이 안 좋은 환자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위치, 공간, 환경, 자연 이렇게
얘는 두 번째예요. 위치, 공간, 환경, 자연. 이렇게 있죠. 그럼 얘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바라봤을 때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형태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 물리적 측면만 우리가 유형적 개념이라 그러고, 유형적 개념이고, 법률적, 경제적 개념은 눈에 안 보이는 무형적 개념이에요. 물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찾아라 그러면 경제적 측면에 5가지 개념을 외워야 돼요. 이거 못 외우면 큰일 나는 거고, 5가지가 자산, 자본, 생산재, 생산요소, 생산재, 소비재, 거래하는 물건, 상품. 이건 반드시 외워놔야 돼요. 물론 출제자가 보너스로 1단으로 3문제 줄게 라고 하면 무조건 기본적으로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개념 5개,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나오면 법경기, 종합식 나와도 법경기로 이해한다 라고 해석하는 거고, 이때 물리적 눈에 보이는, 자 그러면 우리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감가 요인이 3개가 있어요. 감가 요인 3개. 감가 요인은 여기에 물, 경, 기예요. 기. 그러면 물리와 기술이 똑같댔잖아요. 그럼 얘는 기술이 아니라는 얘기네. 기술은 얘를 얘기하는 거, 물리적. 그러면 물리적, 그 다음에 경제적, 얘는 뭐다? 기능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능적. 얘 중요해요. 물경기 감가요인 얘기할 때 이때 기는 기술이 아니라 물이 기술과 똑같은 얘기니까 이 기는 기능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물리적 감가는 우리 같이 떨어질 때 눈에 보이면서 같이 떨어지는 건 뭐가 있을까? 마모 파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물리적 나오면 마모 파손 얘기하는 거예요. 마모 파손. 자, 그러면 우리가 기술적 관리, 물리적 관리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뭐냐면 마모 파손 노후화되어서 이게 허물어진 거 이거 고치는 관리가 기술적 물리적 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관리사무소에 하는 것을 우리가 기술적 물리적 관리라고 얘기하죠. 경제적 관리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적합하지 않을 때 같이 떨어지는 거. 기능은 건물의 기능을 결정하는 건 뭘까요? 건물이 따뜻해, 외부로 이렇게 보호해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건 내부의 설계, 설비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계, 설비, 구조, 형식, 디자인. 이걸 우리가 내부 구성 요소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능을 결정하는 건 내부 구성 요소, 구성 요소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같이 떨어지는 걸 기능적 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경기. 이때 쓰는 건 물경기는 복합 개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합 개념 나오면 법경기. 이 기술이 물리적과 똑같은 말이고, 이때 감가, 감정평가에서 물경기 나올 때 기능. 얘가 기술과 똑같으니까 얘는 기능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부 구성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당연히 다 100% 알고 있어야 돼. 지금 설명한 거. 오늘 설명하는 건 고득점을 맞기 위한 특강이 아니에요. 무조건 합격 점수 이상 맞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아야 돼. 여기서 내가 모르는 게 나왔다? 그럼 체크해놓고 얼른 집에 가서 바로 복습하셔서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자, 표준산업 분류에서 부동산업이라고 했을 때 요즘 이제 한 문제가 뭐 경련으로 한 번씩 나오긴 하는데, 자, 외워놔야죠. 일단 건금투 기관은 부동산업과 관련이 없다. 해당되지 않는다. 건금투 기관은 관련이 없어요. 이거 외워두면 그냥 사실 10번 나왔을 때 8번은 그냥 바로 보자마자 답 찾을 수 있어요. 자, 우리 표준산업 분류에서 부동산업을 얘기할 때 부동산 관련된 직업을 구분할 때 건설업, 건축업이란 말은 안 써요. 건설업, 건축업 없어. 그러면 예를 들면 부동산, 개발 및 건설업 이렇게 나왔어. 이건 보자마자 이런 건 없어요. 무조건 틀린 거야. 건설업, 건축업 안 써. 이런 표현 쓰지 않고. 금융업, 투자 이거 없어요. 금융업은 은행에서 하는 거고, 공인중개사가 사고팔고를 계속하면서 이윤을 남기는 투자를 직접 할 수가 없어요. 투자업 없어. 그래서 건금투 기타 부동산의 관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자, 관리업에 주거용 부동산이나 비주거용 부동산의 관리업은 있지만 기타 부동산, 이걸 시설이라 그래요. 기타 부동산, 기타 시설의 관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건금투 기관은 딱 보자마자, 그래서 이 문제 표준산업 분류가 나오면 건금투 기관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야. 이거 없애버리고 나머지를 바탕으로 해서 찾아야 돼요. 건금투 기관은 해당되지 않는다.
건금투 기관은 해당되지 않는다. 일단 우리가 부동산업을 한번 잠깐 구분해 보죠. 자, 부동산업을 크게 두 개로 구분해요. 자, 두 개로 구분했을 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관련 서비스라는 건 뭐다? 고객이 응대하는 걸 얘기했었어요. 우리가 응대하는 거. 자, 임대 및 공급업을 다시 또 두 개로 나눴을 때 부동산 임대업과 자, 얘 외워놔야 돼요. 부동산 공급업이라고 하지 않아. 뭐라고 한다? 개발 및 공급업 외워놔야 돼요.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서비스업은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 하면 사후 관리, 애프터가 사후고 서비스가 관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동산 관리업이 들어가고 관리업. 자, 그 다음에 기타 서비스가 중개 서비스죠. 감정평가도 누구한테? 의뢰인한테. 자문도 누구한테? 의뢰인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중개, 자문 컨설팅 얘기하는 거예요. 상담. 그 다음에 감정평가업 이렇게. 자, 이렇게 나눠주는 건 당연히 외워놔야 되고,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건 첫 번째, 얘가 공급업이 아니라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한다. 여기에 건설 건축이란 말 쓰지 않아요. 최근 감정평가에서 건설 건축 집어넣어가지고 어렵게 낸 지문이 등장했으니까 건설 건축 쓰지 않는다. 자, 이 부동산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 다 가능해요. 얘 부동산도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가 다 가능해. 근데 얘는 주거용과 비주거용만 가능하고 기타 부동산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하나가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다. 주거용은 주택이고 비주거용은 상가나 공장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가, 공장, 사무용 이런 거. 자, 기타는 시설을 얘기해요. 상하수도 시설, 철도 시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타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가 여기 이제 새 분류에서 추가가 하나 됐는데 분양 대행업이라는 게 있어요. 분양 대행업. 분양업이 아니야? 이걸 가지고 뭐 문제 소개 낼 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나 분양업이 아니라 분양 대행업이라고 해야 돼. 분양 대행업. 이것도 부동산과 관련된 업에 하나 포함시켜 줄게 하면서 추가가 됐어요. 분양 대행업이에요. 분양 대행업. 이건 외워놔야 되죠.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건금투 기관은 해당되지 않는다를 먼저 머릿속에 이 문제가 탁 나오면 이걸 가지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를 풀 때는 암기했던 걸 바탕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외워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위와 간이 안 좋은 환자 이렇게 나오는 건 이건 기술적 물리적 개념이죠.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봤을 때, 자, 이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봤을 때 위치, 공간, 환경, 자연, 이건 유형적 개념이다. 형태가 있는 개념이다. 자, 이 기술적 물리적이란 말이 특히 중요해요. 물리적. 자, 후보지와 이행지, 우리 토지 분류는 100% 나오는 거죠, 무조건. 그래서 이제 후보지 이행지를 구분할 때, 자, 후보지는 용도지역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는, 전환 중인 토지를 얘기한다. 이때 용도지역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국계법에서 얘기하는 공법에서 용도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상 용도지역을 얘기할 때는 딱 세 가지만 학계론에서는 감정평가상 용도지역은 딱 세 가지예요. 뭐냐면 택지지역, 그 다음에 농지지역, 그 다음에 임지지역. 이 세 개만을 용도지역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워놔야지. 감정평가에서 용도지역은 택지, 농지, 임지 얘기하는 거예요. 용도지역 간에 전환 중일 때는 후보지, 용도지역 내에서 전환 중일 때는 이행지. 중요한 건 용도지역 다음에 간이 나오냐 내가 나오냐가 후보지 이행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렇게 나왔지, 어렵게. 이행지는 용도지역 내에서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얘기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행지인데 내도 있고 간도 있어. 뭘 찾아야 돼?
용도지역 다음을 중요한 거예요, 이건 이행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옳은 지문이에요. 그 다음은 중요한 게 아니고 용도지역 내에서 택지 내에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렇게 서로 전환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속이려고 냈던 거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도지역 다음에, 이 용도지역이란 말을 택지, 농지, 임지지역 내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후보지, 이행지 구분할 때 후, 간, 이내, 용도지역 다음에 나오는 게 내에 나오면 이행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얘가 농지였는데 얘가 택지로 전환 중에 있어요. 이 토지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얘 용도지역 맞아요? 맞죠? 얘 용도지역 맞아요? 맞죠? 그럼 용도지역이 달라지고 있네. 그럼 얘는 뭐라고 한다? 후보지라고 해야 돼요. 후보지. 그럼 만약에 이렇게 보죠. 얘가 전이었는데 얘가 주거용 토지로 전환 중에 있어요. 이건 후보지일까요? 이행지일까요? 후보지예요. 이거 고민하면 안 되는데 후보지예요. 이 전은 뭐예요? 농지예요. 용도지역이 농지. 이 주거용 토지는 용도지역이 뭐야? 택지예요. 택지. 그러니까 농지에서 택지로 전환 중인 거예요. 후보지라고 얘기해야 돼. 만약에 여기에서 주거용 토지가 상업용 토지로 전환 중에 있다 그러면 얘 용도지역이 뭐예요? 택지. 얘 용도지역도 택지. 그럼 택지 내에서 전환 중이니까 뭐라고 한다? 이행지라고 해야 돼요. 용도지역이 바뀌어지고 있는 중이라면 후보지라고 나와야 돼요. 이걸 상호 간에, 용도지역 간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용도지역 얘도 둘 다 뭐다? 택지. 그러니까 택지 내에서, 용도지역 내에서 전환 중이다 그러면 이행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내, 후간 이내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이내. 자, 주택 분류 외워놔야죠. 주택 분류. 자, 우리가 이제 건축법에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구분할 때 아파트가 하나 있고 연세, 가중 이렇게 연세가중 이건 연립, 이건 다세대, 이건 다가구, 이건 다중주택, 그 다음에 연세가중 4433, 66 이렇게 외우고 첫 번째만 초과예요. 첫 번째만 초과. 나머지는 다 이하 이렇게 나와야 돼요. 외워놔야 돼. 연세가중 4433, 66 첫 번째만 초과. 그러면 이제 이걸 구분할 때 아파트는 여기에서 나오는 건 층수가 아니라 계층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거용으로 쓰여지고 있는 층수의 합을 우리가 계층이라고 얘기해요. 층이 아니라 몇 층이냐가 아니라 몇 개 층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5개층 이상이면 무조건 바닥 면적 합과 상관없이 아파트라고 얘기하고,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우리 중개업 하는데 이것도 모르면 큰일 나요.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다중에서 연세는 공동이고 공동주택이고 얘는 단독주택인데, 자, 4433, 66이라고 했을 때 얘 초가 나오는 건 연립밖에 없어. 그러니까 초가 나왔다 그러면 연립. 그러면 나머지 4계층 이하 600층 이하는 다세대게 되겠죠. 얘는 이제 구분이 돼. 3계층 이하인데 얘와 얘가 똑같아. 자, 그러니까 구분이 필요한 거죠. 이 다중주택은 옛날 하숙집 얘기하는 거예요. 독립된 구조 형태가 이다 아니다. 아니다. 각 별실마다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를 얘기할 때 독립된 구조가 아니한 것으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누가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곳이냐면 하숙집이니까 누구? 학생과 직장인이에요. 직장인. 옛날에, 요즘은 거의 없지만 옛날엔 직장이 멀어가지고 직장 근처에서 이렇게 하숙도 했단 말이야. 그래서 학생, 직장인이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곳으로 독립된 구조가 아니한 것으로 3계층 이하 660 이하이면 이건 한 동 바닥 면적의 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동의 바닥 면적, 연면적의 합을 얘기할 때 660 이하면 다중주택. 다가구 이렇게 나왔으니까 구를 얘기할 때 얘는 19세대 이하를 얘기하는데 이제 중요해졌어. 이게 감정평가에서 이 문제를 소견해서 중요해졌는데, 일단 아파트 연세가중 4433, 66 첫 번째만 초과 이해하면 이건 다세대. 얘와 얘를 구분할 때 얘가 중요한 거예요. 학생, 직장인,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곳으로 독립된 구조가 아니한 것으로 3계층 이하 660 이하 이렇게 나오면 다중, 이거 아니면 다가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건축법에서 맞냐 적냐 얘기할 때 건축법에서
기숙사는 공동에 들어가요. 공동. 얘는 공동에 들어가고, 얘는 당연히 공동의 단독이에요. 단독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법에서. 이랬을 때 맞냐 정냐를 20개를 기준 잡아. 20개. 그래서 20개 이상 이렇게 할 때 많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적게 있을 때는 20 이하야, 19 이하야. 이상이라면 20까지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게 있을 때는 19 이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가 9는 19 이하고, 기숙사는 몇 실 이상? 20실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형이니까 임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숙사를 얘기해. 임대 사업자가 임대 목적을 위해서 운영하는 기숙사를 얘기하고, 전체 세대수 중에 공동주차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세대수가 50% 이상인 걸 얘기하는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많다라고 할 때 공동이니까 19 이상이라고 하면 틀려요. 이게 최근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으니까, 우리 시험에 다시 또 감정평가 문제를 냈던 사람이 이번 36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을 출제하는 교수로 나오면 이거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19 아니라 20실 이상이야. 20실. 19 이상은 있어 없어? 없어. 19 이하는 있죠. 19 이하는 있어. 그러면 이상은 뭐야? 20실 이상이야. 20 이상. 19 이상은 없어요. 19 이하 이렇게. 자, 다가 9니까 19 이하를 얘기하는데, 많다라고 할 때는 19 이상이 아니라 20 이상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거 중요하게 체크해 놓고. 자, 기숙사가 바뀌었어요, 법령이. 그래서 일반 기숙사가 있고 임대형 기숙사가 있는데, 임대형 기숙사 바뀌어졌으니까 좀 알면 좋겠어 라고 해서 문제를 내는데, 이때 이제 답으로 속여낼 때 많다, 공동, 건축법이 공동주택에 해당되니까 많다를 20 이상, 20실 이상 이렇게 얘기한다. 자, 주택이 분리해서 외워놔야죠. 준주택, 주택이에요,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이 아니니까 주택에 취급해 주겠다. 주택법에서 주택으로 취급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이 아닌데 주거용으로 이용하니까 주택으로 준해줄게, 주택으로 취급해 줄게. 네 가지가 있어. 다기 오노. 시켰는데 언제 다기 오노, 이렇게. 다기 언제 오노, 이렇게. 다기 오노.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외워놔야죠, 당연히. 최근에 감정평가 시험에서 단답형으로 다음 중 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렇게 나왔어요. 자,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오피스텔, 노인복지대 이렇게. 자, 이거 관련된 거 우리 학기론에서 관련 있는 게 하나가 있어. 우리가 주택연금이 있죠. 주택연금. 이걸 풀면 주택을 담보로 잡혀요. 담보로 잡히고 노후를 대비해서 대출을 일시불로 받아, 연금으로 받아. 매번 똑같은 금액으로 대출받는 거죠. 그래서 연금 대출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택담보 노연금 대출을 우리가 줄여서 주택연금이라고 하는데, 주택연금은 당연히 주택법상에 주택이어야지. 주택법상의 주택이에요. 아파트 연세 가중 단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택이 아닌데도 여기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야? 준주택이라고 하면 안 돼. 몇 개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줬단 말이에요. 여기 나와야 되는데, 오피스텔이죠? 그냥 오피스텔 돼, 안 돼? 안 돼. 뭐일 때만? 주거용이라면 허용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주택 돼요, 안 돼요? 안 돼. 노인복지주택 안 되는데, 뭐일 때만 가능하다? 아, 그래요? 지자체, 이건 노인복지주택은 당연히 주거용이야.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만 가능하다. 노인복지주택도 가능한데, 주택도 가능한데, 뭐 할 때? 신고된 지자체에 신고됐다라면 가능하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조건이. 복합주택 돼야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조건이, 반절 이상이 주거용으로 쓸 때만 상가주택도 가능하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거용 2분의 1 이상일 때. 그러니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오피스텔 돼, 안 돼? 안 돼. 노인복지주택 돼, 안 돼? 안 되는데 조건을 만족하면 가입시켜 줄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용일 때만, 사무용일 때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만 가능하다. 복합주택은 주거용 2분의 1 이상일 때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조건을 갖추면
얘도 될 수가 있더라. 주택이 아닌데도 가능한 거죠. 준주택. 그럼 준주택은 이 말이 나와야 되겠죠. 주택이 아닌데, 주택 외인데 주거용으로 쓰인다? 그러면 주택 취급해 주는 거 준주택 다기오노. 다중생활시설이에요.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기오노. 자, 외워야 되고 주택 분류. 외우고 있어야 돼요, 지금. 자, 토지의 특성을 얘기할 때 자연적 특성에 부부연계. 이건 뭐 역시 수백 번 해서 자,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 얘기하는데 자, 일단 자연적 특성 부부연계를 얘기해요. 얘의 특징은 부부연계는 자연적 특성은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얘들은 다 물리적으로 라는 것과 연결돼야 돼요. 물리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고 나와야 돼요. 우리 학계론에서 물리적 나오면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물리적 나오면 안 된다. 이 자연적 특성 네 가지 부부연계는 물리적으로 안 된다 예요. 자, 그러면 부동성은 뭐라고 해야 돼요? 물리적 위치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불변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부중성은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영속성은 물리적 감가가 있다 없다? 없다. 영속성은 소모가 안 되잖아요. 마모파손이 있어 없어? 없어.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 개별성은 물리적 대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것도 아직 해석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물리적 위치가 불변,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 물리적 감가가 불가능,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까 물리적 감가가 뭐다? 마모파손. 토지 마모파손 없죠? 물리적 감가가 불가능. 어쨌거나 얘들 나오면, 부부연계 나오면 물리적으로 안 된다라고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인문적 특성이 우리 두 개 외워놔야 돼. 용도의 다양성과 위치 가변성이 있는데, 자, 얘들이 나오면, 자, 얘는 몰라도 되고, 얘들이 나오면, 자, 경제적 또는 용도적으로 어떤 게 된다 안 된다? 된다.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올해 얘가 좀 어렵게 나왔어. 감정평가 위치의 가변성이 나왔는데 어렵게 나왔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해 줄 건데 어찌됐거나. 자, 용도가 뭐예요? 용도. 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용 방법을 용도라 그래요. 용도가 다양하대. 그럼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위치가 가변한데, 위치가 변한데, 근데 이때 위치는 물리적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위치는 가능하다, 변한다, 가변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얘 나오면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얘 나오면 경제적 위치는 가변하다,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용도의 다양성 이렇게 나오면 용도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이용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용 전환 가능해? 가능해요. 즉 용도가 이용이니까 용도 나오면 이용이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전환 나올 때 이용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환 나오면 용도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고, 이걸 통해서 땅을 만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바다 아래 땅이 있었어. 근데 물을 막았어. 그래서 간척 사업을 해서 땅을 만들었어. 이건 땅에 없는 걸 만든 거에 원래 있었는데 쓸 수 있게 바꾼 거야. 원래 있었는데 쓸 수 있게 바꾼 거죠. 만든 게 아니야. 그러니까 부중성의 예외는 없어. 부부연계 예외는 없어. 그래서 용도를 바꾼 거예요. 원래 물 아래 땅이 있었는데 이걸 막아서 쓸 수 없었던 걸 쓸 수 있는 용도로 이용을 바꿔서 쓸 수 있는 토지량이 늘어났다. 이걸 경제적, 용도적 공급을 얘기하고, 이건 가능하다. 뭐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래서 얘가 용도적 또는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가능하다. 자, 기본적으로 부중성으로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 용도의 다양성으로 경제적 공급은 가능, 부동성으로 물리적 위치는 불변, 위치 가변성으로 경제적 위치는 가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물리적 나오면 안 된다, 경제적 나오면 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주택시장에서 이런 게 있어요. 자, 주택은 개별성 때문에 같아 달라? 완전 경쟁으로 가정에서 분석하기가 어려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 물리적 개념으로는 주택시장이 분석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요. 물리적 나오면 무조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효용적, 용도적 개념으로 동질화시킨
주택 서비스 개념으로 주택시장 분석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몰라도 괜찮은데 물리적 나오면 그냥 안 된다. 이렇게 바로 그냥 해석해야 돼. 물리적 나오면 안 된다. 자, 부동성의 파생현상에서 자, 얘는 암기 코드 중에 가장 중요해요. 시험 문제 100% 나와. 100%. 외부 지역 부인 경합. 외부 지역 부인 경합. 감정평가까지 연결되어서 자, 외부는 외부 환경의 영향, 외부 효과 얘기하는 거고, 자, 지역화, 국지화, 지역에 국한된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 뜻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지역마다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마다 다른 여러 가지 현상을 지역화, 국지화. 똑같은 아파트가 있더라도 지역이 다르면 가격이 다르겠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하더라도 서울 부동산 시장, 대전, 부산 부동산 시장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수요 공급 정도가 다르다. 지역마다 다른 걸, 이걸 지역화, 국지화. 감정평가에서 지역 분석할 때 뭐와 연관돼 있냐라고 할 때 이렇게 관련돼 있어야 돼요. 무슨성? 부동성. 얘가 답인데 얘가 없으면 뭘 찾아라? 인접성을 찾아라. 이때 외부 환경에 적합하지 않아서 같이 떨어지는 것을 경제적 감가. 이때 외부 환경에 적합해야 올바른 가치 형성된다. 적합의 원칙. 다 외부 환경과 연결된 거예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예요. 외부 지역 부인 경합. 이건 시험 문제 100% 나온대. 이거 틀리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특히 자, 지역화 국지화의 의미가 지역마다 다르다. 다른 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암기 코드에서 외부 지역 부인 경합, 이건 나중에 감정평가에서 지역 분석해서 그대로 쓰는 거예요. 외부 지역 부인 경합.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우리 암기 코드는 뭐 모든 내용을 다 암기 코드를 만들 수는 없고 중요하거나 외우기 어려운 것들만 또는 개념을 좀 잡을 필요가 있는 것들만 제가 좀 만든 거니까 좀 쉽게 넘어갈 수 있고, 오늘 강의는 아마 5시간 정도 예상했다라고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점심은 조금 좀 참으시고 한 3시 정도에 이전에 끝나긴 할 거예요. 자, 경제론 넘어가죠. 자, 경제론 사실 암기 코드만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어. 이해가 필요한 단원이다 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만 조금 간단히 정리해주면, 자, 수요 법칙은 모든 재화에 들어맞거나 공급 법칙도 모든 재화에 들어맞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에 대한 법칙, 공급에 대한 법칙, 법칙이라고 했으니까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원래는 있어. 원래는 경제학이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없어요. 모든 재화가, 중요한 건 가격이 제시되면 사냐 안 사냐를 결정해 주는 게 이게 수요 법칙이에요. 모든 재화 이렇게 설명하면 돼. 가격만 제시하면 비싸졌대. A가 비싸졌대. A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B가 싸졌대. B는 산다. C가 비싸졌대. C는 안 산다. D가 싸지면 D는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무슨 법칙? 수요 법칙. 공급 법칙은 비싸면 판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A가 비싸졌대. 그럼 공급량은 비싸지면 증가한다. B가 싸졌대. 공급량은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지금 얘기한 건 가격만 제시하면 사냐 안 사냐를 바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수요 법칙, 공급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의 수요량이 늘어났어. 그러면 이후에 A의 가격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A를 많이 산대. 아파트를 막 살려는 사람이 많대. 아파트 가격이 올라야 되래요. 오르겠지. 이건 수요 법칙이에요? 아니야. 수요 법칙 아니야. 아무 관련이 없어. 수요 법칙은 가격을 제시했을 때 사냐 안 사냐를 얘기하는 거고, 반대는 아무 관련이 없어. 수요법칙, 공급법칙 아무 관련이 없고, 얘는 사니까 가격 변한 거죠. 이건 수요법칙이 아니라 균형점의 이동, 균형의 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는 사람 많으니까 위에 가격 올라가겠지. 이것은 균형의 이동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수요법칙이 아니에요. 얘를 제시한 건, 수요법칙은 가격 제시할 때 양을 판단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가격 제시할 때 양을 판단해 줄 수 있는 거. 예외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가격만 딱 제시하면 그 재화에, 같은 재화를 살 거냐 팔 거냐를 결정할 수가 있겠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죠. 수요 법칙, 공급 법칙. 중요한 포인트는 가격 제시하면 양을 결정할 수 있다. 수요량을 결정하는 건 수요 법칙, 공급량을 결정하는 건 공급 법칙. 그럼 수요 법칙은 가격과 양이 무슨 관계? 비싸면 안 산다. 반비례죠. 반비례 관계. 가격과 양이. 공급 법칙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 그래서 곡선을 얘기할 때 수요 법칙은 우리가 경제학에서 PQ를 이렇게 쓸 거예요. 세로축은 P, 가로축은 Q. 반비례관계는 오른쪽이 내려가야 돼. 비례관계는 오른쪽이 올라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이 내려간 모양은 수요 곡선 D라고 쓰고, 오른쪽이 올라간 것은 공급 곡선 S라고 쓴다. 이렇게. 반비례는 내려가는 거고, 오른쪽이 비례관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수요 법칙, 공급 법칙이고, 절량의 예, 제자가 보통 부인 외워놔야죠. 절량. 일정 시점에서 양을 측정하는 것을 절량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제, 자, 가, 보통 부인. 제자가 보통 부인. 우리 국가자격시험에서 절량이 나온 건 여기까지만 나왔어요. 그 이상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얘만 외우면 돼. 이거 외우고 이거 아니면 유량이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제자가 보통 부인. 이렇게. 자, 재고재산, 자산, 자본, 가격, 가치, 제자가, 보급률, 통화량, 부채, 인구수. 이렇게 제자가 보통 부인. 부채가 뭐예요? 부채. 빌린 돈 얘기하는 거죠. 빌린 돈. 이걸 다른 말로 대부액, 대출액, 융자액, 차입액 이렇게 얘기하죠. 내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 타인 자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직 못 외웠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빌린 돈 얘기하는 거예요. 부채. 대부액, 대출액, 융자액, 차입액, 타인 자본, 빌린 돈, 부채라고. 자, 이건 절량이고, 제자가 보통 부인 외워놔야 되고, 자, 중요한 것들은 일정 기간에 측정되는 것들은 이런 건데, 수요, 공급, 수입, 지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얘 하나 별표 놔야죠. 절량이 변하는 개념으로 바뀌면 이건 뭘로 바뀐다? 유량으로 바뀐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치가 있는데 가치 상승분이라고 나왔어요. 얘 있으니까 절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옆에 붙어있는 단어가 변하는 개념이네. 그럼 얘는 뭘로 바뀐다? 유량으로 바뀌는 거예요. 유량. 자, 가치 상승분이라는 건 해석해보죠. 현재 가치 상승분이 1억이다.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 1년 동안 가치 상승분이 1억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기간과 올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인구 변동분이라고 나왔어. 변동분. 인구는 절량인데 변하는 값이 붙어져 있죠. 그럼 이 뭘로 바뀐다? 유량. 우리가 인구 변동분은 현재 인구 변동분이 5만이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1년 동안 인구 변동분이 5만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래서 절량이 변하는 개념과 붙어져 있으면 유량이 될 수 있다. 이거 하나 주의하고. 제자가 보통부인 외우면 될 거예요. 제자가 보통부인. 자, 근데 이렇게 나오죠.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보죠. 감정평가액이라고 나왔어. 감정평가액. 이건 절량이에요, 유량이에요? 가액이 뭐야, 가액이? 가격이지. 감정평가한 가격. 그럼 이건 절량이 유량이에요? 절량이지, 당연히. 여기서 지가 이렇게 나왔어, 지가. 가가 뭐야? 토지의 가격이죠? 뭐예요? 절량이에요. 이렇게 나와도 당연히 가격이라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지대 나오면 뭐야, 지대. 토지 임대료죠? 토지 임대료는 뭐야? 수입 얘기하는 거, 수입. 이건 뭐예요? 유량 얘기하는 거야. 임대료니까, 임대료.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제자가 보통부인, 절량. 자, 대체제 부환제. 이건 뭐 경제론에서 100%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아직도 이걸 좀 어려워하면 안 되고. 자, 대체제는 대체 관계인 재화를 얘기하는 거죠. 두 재화가 있을 때 서로 비슷한 관계에 있다. 이걸 대체제 관계라고 얘기해요. 대체, 비슷하다. 그럼 비슷하다라는 걸 대체 관계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비슷한 관계, 대체 관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감정평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비슷한 관계를 이렇게도 해석해요. 대체, 경쟁 관계다. 경쟁 관계. 감정평가에서는 비슷한 관계를 대체 경쟁 관계로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자, 대체제는 비슷한 재화야. 그럼 내가 하나를 사려고 해요. 비슷한 게 두 개가 있어. 하나를 샀어. 그럼 다른 거 살 필요가 없겠네. 이 관계를 우리가 대체제 관계라 그래요. 하나를 살 때 안 사는 거.
살 때 안 산다. 또는 얘를 안 샀어. 그럼 대신 비슷한 거 다른 걸 사야 되겠지. 안 살 때 사는 거를 우리가 대체관계라 그래요. 두 재화가 등장하는 거예요. 두 재화의 관계. 두 개가 등장했을 때 살 때 안 사거나 안 살 때 샀어. 그럼 두 개 무슨 관계? 대체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완제는 서로 도와주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살 때, A를 살 때 B를 안 사게 됐다. 그럼 A와 B는 무슨 관계냐라고 할 때 대체제. 하나를 살 때 C를 샀는데 D를 갑자기 사게 됐다. 이건 무슨 관계? 보완제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 때 안 사냐, 살 때 사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A의 수요량이 증가했는데 갑자기 B의 수요가 줄었대. 이렇게 나왔어요. A와 B가 관계가 있어요? A를 많이 샀는데 갑자기 시장에서 A가 뭐가 변한 게 아니라 B를 갑자기 안 샀대. 이런 일이 있대. 왜 그랬을까? A와 B가 관계가 있으니까 A를 뭔가 했는데 갑자기 B가 변했잖아. 그럼 A와 B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이때 무슨 관계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A를 많이 샀어. 그랬더니 B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야. 왜 그랬을까? 비슷하니까. A와 B는 무슨 관계예요? 대체제예요. 대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랬던데 다시 한번 보죠. A의 가격이 상승했는데 B의 수요가 증가했대. 이렇게 나왔어. 자, A가 비싸졌는데 왜 B를 많이 샀어? 왜? 관계가 있으니까.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해석해야 되겠죠. 얘는 뭐 사냐 안 사냐가 아니라 가격이 나왔네. 근데 우리는 모든 재화의 수요 법칙을 쓸 수가 있어요. A가 비싸지니까 바로 수요 법칙을 써서 A를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자, 그러면 A 안 살 때 B를 산 거네. 왜 그랬을까요? A 안 사고 대신 B를 산 거지. 그럼 A와 B는 무슨 관계? 대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개념이 이건데 A의 가격이 하락했어. 하락했더니 결국 이렇게 나왔어요. B의 가격이 상승하게 됐다. 이렇게 나왔어.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A 가격이 떨어졌는데 갑자기 왜 시장에서 A 가격 떨어졌는데 B의 가격이 올랐을까를 해석해 봤을 때 한번 따져보죠. 이제 A가 싸졌어. 그러면 A를 산다 안 산다? A를 산다가 돼야 돼요. A를 산다. 자, 근데 B의 가격이 올랐대요.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를 해석해야 돼. B의 가격이 올랐대. B를 사야 돼, 안 사야 돼? B를 사야 돼. B의 수요가 증가되어야 B를 많이 사니까 B의 가격이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 A 살 때 B를 산 거네? 맞죠? A와 B는 무슨 관계야? 보완제 관계예요. 그래서 A와 B는 이때는 보완 관계다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대체제 보완제 마지막 단계 내용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어려운 문제는 이런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A 가격이 상승했어. 자, 근데 A와 B는 대체 관계래요. 대체 관계다. 이때 결국 B의 가격은 어떻게 변하겠냐라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A 가격이 비싸졌어요. 그럼 A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근데 A와 B가 대체제래. 자, 그럼 A 안 사니까 대신 뭘 사야 돼? B를 사야지. B의 수요가 뭐 했다? 증가. 그럼 B를 많이 사니까 점차 이후에 B의 가격이 뭐 한다? 올라가겠지라고 이거 해석하는 게 우리 대체제 보완제를 해석해가지고 마지막 단계 해석하는 문제였던 거였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건 무조건 법칙으로 정해졌어요. 무슨 법칙? 수요 법칙을 배웠으니까 사냐 안 사냐로 바꿔놓은 다음에 두 개의 재화가 안 살 때 샀다 대체제, 안 살 때 안 샀다 보완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요의 관계를 따져봤을 때 대체제 보완제를 해석하는 거다라는 거였어요. 자, 가격부터 외워가지고 문제 풀 수가 없어요. 원리적으로 살 때 안 산다, 안 살 때 안 샀다, 안 살 때 샀다 이렇게 따져가지고 반대면 대체제, 같은 방향이면 보완제 이걸로 해석하는 게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리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외워서는 한계가 있다. 자, 완전 비탄력 100%예요. 100%. 시험 문제 100% 나온다. 이렇게 100% 나온다고 했는데도 정확히 내가 공부를 못했다 그러면
이건 진짜 합격할 의지가 좀 적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외워놔야 돼. 100% 다. 완전 비 내린다라고 얘기해요. 완전 비 내린다. 완전 비 내린다. 그러면 무슨 선? 수직선. 수직선. 그래서 수직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PQ가 있을 때 수직선이라고 나오면 수직선이죠. 얘는 완전 비 내린다. 완전 비탄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완전 비탄력의 특징을 한번 보면 이 선이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할 수 있어. 가격이 변할 수는 있어요. 근데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럼 양이 좌우 움직이는 건 양이죠. 양이 감소도 안 되고 증가도 안 되네.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 양이 불변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완전 비탄력은 양이 불변이에요. 양이 불변이다. 이걸 같은 말로 일정하다. 같은 말로 고정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양이 변하지가 않아. 근데 양이 0이에요? 0은 아니에요? 0은 아니야. 0은 여기고 얘가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면 양은 언제나 얼마? 100. 양은 언제나 100이야. 가격과 상관이 있어 없어요? 없어. 가격 필요 없고 양은 무조건 100이야. 그럼 이 완전 비탄력 함수를 어떻게 쓸 거냐? Q는 100.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양은 언제나 100. P가 없어. 없다는 건 가격과는 무관하게 양은 언제나 100으로 일정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양의 변화가 없어. 이걸 바탕으로 이제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탄력성, 가격 탄력성은 이건 죽을 때까지 까먹지 마라 그랬어요. 가격 탄력성이 크면 양의 변화가 큰 거야. 양의 변화가 큰 거야. 양이 많이 변하면 가격 탄력성이 큰 거야. 양의 변화가 없으면 탄력성이 작은 거예요. 근데 양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면 탄력성은 가격 탄력성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얘가 완전 비탄력이래. 완전 비탄력. 탄력이 가장 작대. 양의 변화가 없대. 탄력성 얼마? 0. 여기까지 외워놔야 돼요. 가격 탄력성이 0이야. 0이라는 건 변화율이 0%를 얘기하는 거야. 양의 변화가 없다. 이거 다 어떻게 나오든지 수직선이 뭐냐? 가격 탄력성 0이 뭐냐? 양이 불변이 곡선이 뭐냐? 이게 뭐냐 그러면 완전 비탄력 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함수식이 Q는 숫자 나왔어. 이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완전 비탄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비 내린다. 수직선. 수직선이면 좌우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뭐가? 양이 일정 변화 없다. 불변. 양이 변하지 않는데. 양이 변하지 않는데. 그럼 양의 변화율은 몇 퍼센트? 0%.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써요? 가격 탄력성 식이 가격에 의해서 뭐가?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원인분의 결과니까 가격 변화율 분의 양의 변화율. 근데 얘가 0이래. 그럼 얘가 얼마야? 0이겠지. 0이에요. 함수식은 어떻게? Q는 숫자. 이렇게 써야 돼. Q는 숫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완전 탄력은 수평선, 가격 일정, P는 숫자. 가격 탄력성을 얘기하면 가격은 일정하지만 양은 엄청 많이 변해요. 완전 탄력이래. 탄력이 완전이래. 완전 엄청 크대. 이거 뭐라고 한다? 무한대라고 하는 거예요. 무한대. 이렇게 완전 탄력이니까 이건 뭐 무조건 다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래서 완전 비 내린다. 완전 비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내린다. 수직선. 그러면 우리가 곡선에서 세워진 게 있고 이렇게 누워진 게 있어요. 누워진 게 있어. 얘는 세워졌고 얘는 누워졌죠. 누가 탄력이야? 얘가 탄력. 얘는 세워지면 비 내린다.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올수록 비탄력. 세워질수록 비탄력. 누워지면 탄력. 이렇게 얘기하죠. 얘가 탄력적. 얘는 비탄력이라고 하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는 기울기의 크기가 크다. 기울기는 경사도예요. 많이 세워지면 경사도가 큰 거야. 기울기 크기가 크다라고 얘기해. 비탄력일수록 기울기 크기가 크다. 탄력적일수록 기울기 크기가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력성은 작은데 기울기 크기는 커.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탄력이면 탄력성이 작은 거죠. 세워줘야 돼. 세워지면 기울기 크기가 크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탄력적이면 누워져 있어. 그럼 기울기 크기가 작다.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잠깐 나왔으니까 나왔네요. 비 내릴수록 비탄력이다.
비 내릴수록 세워질수록 비탄력, 누워질수록 세워진 모양은 기울기 크기가 뭐하다?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워지면 탄력적. 자, 조만간에 시험 문제에서 한번 볼 거예요. 모의고사에서 보든 어디서 보든 문제 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A의 개별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B의 개별수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얘와 얘를 합치면 A와 B가 있는 수요자가 많이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시장이라 그래요. 시장함수로 바뀌어요. 합칠 때 수직으로 합쳤어, 수평으로 합쳤어? 수평의 합이죠. 수평의 합이에요. 수평적 합. 양의 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의 합. 그러면 A 거와 B 거보다 시장의 함수는 누워져 있을까, 세워져 있을까? 누워져 있어요. 누워져. 가로로 이렇게 늘어난 거야. 가로 늘어나니까 누워져야 돼요. 그러면 누워지면 이 시장 함수는 얘들보다 탄력성이 뭐했다? 커졌다. 탄력성이 커지고 완만해졌다. 완만해지고 기울기 크기는 뭐했다? 기울기 크기는 작아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장 수함수로 바뀌면 양의 합이니까 가로로 늘어나. 이렇게 늘어나면 누워져야 돼.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니라 누워져야 된다. 얘 거보다 누워져야 되고 무조건 얘 거보다 누워진 곡선이 돼야 돼요. 탄력적으로 바뀌어져야 돼. 자, 탄력성이 커질 조건 얘만 하고 좀 쉬죠. 자, 그냥 외워야 돼요. 이건 뭐 왜 그러냐, 이거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그냥 탄력성이 커질 조건, 수요의 탄력성이 커지려면 대체재 많아질수록, 공급이 탄력성이 커지려면 쉽고 빠르게 생산될수록 탄력성이 커져요. 자, 쉽고라는 건 건축 규제가 강화 완화될수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높을수록 낮을수록 쉽게 만들겠지. 빠르게 만든다는 건 생산하는데 걸리는 소요 시간이 뭐 할 때 짧을수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쉽고 빠르게 만들수록 탄력성이 커진다. 일반적인 조건이 세수한 주장이 축구선수 주장이 비싸용 이렇게 세수 주장 비싸용 이렇게 외워요. 세수 주장 비싸용. 세분화할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탄력적이고 주거용이 산공업주보다 탄력적이고 장기로 볼 때 더 탄력적이다. 장기. 얘 가장 중요하죠. 장기.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볼 거냐 1년 볼 거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주일을 짧게 볼 거냐 1년 길게 볼 거냐. 탄력성이 크다는 건 얘가 커지는 건 양의 변화가 큰 거에서 한 거예요. 큰 거예요. 우리 가격 탄력성은 정량적 개념이에요. 양을 정하는 개념이에요. 양을 정하는 거야. 얘가 크다는 건 양의 변화가 큰 거예요. 그럼 일주일 봤을 때 공급량이 많이 늘었을까? 1년 봤을 때 공급량이 많이 늘었을까? 1년 봤을 때겠지. 당연히 길게 봤을 때, 관찰 기간이 길 때, 측정 기간이 길 때 길게 본다라는 말을 장기일수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수, 주창, 비싼 사치품일수록 용도가 다양하거나 용도 전환이 가능할수록. 자, 얘가 한번 나왔어요. 자, 사치품일수록 탄력적이에요. 사치품의 반대가 생필품. 생필품은 비탄력이겠지. 사치품은 탄력적이고 비싸 이렇게 외워야 돼. 비싸. 이 비싼 뭐죠? 비싼. 가격이 비쌀수록이야, 쌀수록이야? 비싸다는 건 가격이 높다는 얘기야, 낮다는 얘기야? 높다는 얘기야, 높다는. 가격이 높을수록, 가격이 비쌀수록. 그러니까 두 제어가 있는데 비싸고 싼 게 있어. 누가 탄력적? 비싼 게 탄력적이에요. 한 제어가 있어. 한 제어의 탄력성이 가격이 높을 때 탄력적이야, 낮을 때 탄력적이야? 높을 때 탄력적이야. 비쌀수록이라는 얘기는 가격이 높을 때. 일반적으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PQ가 있을 때 이렇게 있대. 측정 지점에 따라서 탄력성은 같다, 다르다. 이게 우리 기출에 답으로 나왔던 거예요. 어떤 지점에서 탄력성을 특정하느냐에 따라 탄력성은 다르다. 일반적으로 A, B, C일 때 어디가 탄력성이 커? 얘가 탄력성이 커요. 비쌀수록, 가격이 높을수록, 가격이 비쌀수록 탄력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세수한 주장이 비싸용 이렇게. 세수 주장 비싸용. 가격이 높을수록, 비쌀수록 탄력적이다. 내가 번 소득에서 A재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이래요.
내가 번 소득에서 소비할 때 A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대. 그럼 A가 비싼 거야, 싼 거야? 내가 번 돈에서 소비할 때 A의 비중이 크대. 번 돈의 대부분 A를 사는데 써야 된대. A가 비싼 거죠? 비중이 클수록 A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최근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탄력성에서. 비쌀수록 탄력적이다. 세수 주장 비싸요. 물론 이것만 외우면 안 돼요. 수요는 대체재 많을수록, 공급은 쉽고 빠르게 생산될수록 탄력적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일반적인 조건이 세수 주장, 세수한 주장이 비싸용, 이렇게 비싸용. 쉬었다가 보죠.